임차인한테는 대항력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게 되면은 두 가지를 막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리 그 부동산이 공매로 낙찰됐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는 그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건 계약 기간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2년 계약을 체결해놨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물건이 공매로 낙찰되고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게 됐다. 낙찰자가 찾아와서 이제 내 집이니까 집을 비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아직 계약 기간 1년 더 남았으니 더 살고 나가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게 되면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비워줘야 되고, 아무리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는 대항력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떠한 권리고 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민법의 원칙상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대항력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주게 된 건데요. 그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집에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을 보니 주민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집에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은 필수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바로 이런 임차권이 선순위인 경우에 한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떤 권리가 선순위고 어떤 권리가 후순위인지는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한 시점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한 시점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었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임대차 보호법이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그날부터 대항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대항 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례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부터 보면 근저당권은 2024년 5월 1일 날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2024년 5월 10일 날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압류 순으로 등기가 되었었던 사례입니다. 일단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실 때는 말소 기준 권리부터 정하면 되겠죠? 2024년 5월 1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을 텐데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거는 즉 전입신고일자를 언제 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2024년 5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효력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2024년 5월 11일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례 2번을 보면 사례 2번도 마찬가지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2024년 5월 1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등기일자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날 임차인이 전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날 같은 날에 전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2024년 5월 2일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3번을 보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는 2024년 5월 1일 날 신고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2024년 5월 2일 날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렇게 순서대로 설정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024년 5월 2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언제였었냐면 2024년 5월 1일이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 설정일자랑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가 같은 날짜가 돼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 3번은 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사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제권이나 임차물이 공매나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는 것, 즉 배분받을 수가 있는 권리를 우선 면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가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다세대가 공매로 나왔었던 사례인데요. 대지 면적이 약 10평, 건물 면적이 약 21평 정도 되는 다세대가 감정평가 금액 3억 4,600만 원 정도에 나왔었다가 2억 4,2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던 물건입니다. 서울의 북서울 꿈의숲 남축에 소재하고 있었던 다세대 빌라고요. 동복선이라고 하는 경전철이 개통 호재가 있는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다세대란 주택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서 권리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을 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바로 2021년 12월 10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들 중 가장 빠르죠. 그래서 이 북서울 농협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고요. 그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등기는 없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안전했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보증금 1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를 보니 2018년 1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018년 1월 10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살펴보니 2017년 12월 4일 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오히려 전입신고하기도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네요. 요즘에 이렇게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일자보다 먼저 받은 사례들이 공매나 경매물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도 대항요건을 갖춰야지 우선면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모든 걸 다 갖춘 날 2018년 1월 10일 오전 0시에 우선면제권의 효력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보다 대항력 효력 발생하는 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그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하는 시점도 근저당권보다 우선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분받는 순위도 근저당권보다 우선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한 조세채권이 있으면은 그 조세채권이 먼저 배분받아 간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한 조세채권이 있는지 따져봤더니 위임기관의 송파세무서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23년 6월 30일 이렇게 나와 있죠. 송파구청 세무이과에서 배분 요구한 조세채권도 법정기일을 봤더니 2023년 6월 30일 이렇게 나오죠. 즉 조세채권 중에선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우선한 조세채권이 없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입신고일자가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던 사례는 맞지만 아까 매각이 2억에 넘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은 전액 배분이 가능했었던 사례죠.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보증금도 없었던 사례고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도 없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안전한 물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를 체결하는 권리와 전세권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종류를 보면은 주택임대차는 채권적인 권리고 전세권은 물권이다.
주택임대차는 권리보험이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지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가 있겠죠. 국세징수법 제92조를 보게 되면요. 그 2항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고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밑에 3항을 한번 봐보면은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 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는 권리인데 이런 전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배분 요구를 한 전세권이라고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분 요구를 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권리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배분 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이 차례 참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권에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 소재지는 천안시 두정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매로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1.5평, 건물 면적은 8.7평 정도 되는 부동산이 감정평가금액 8,600만 원이 나왔다가 유찰이 엄청 많이 됐네요. 23일 유찰돼서 68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위치를 같이 보면 전철 1호선 두정역 서쪽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건이었고요. 주변엔 대단지 아파트하고 상가 등이 밀집하고 있었던 지역에 나왔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물건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서 권리 분석 같이 해보면 이 부동산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는 바로 2020년 5월 14일 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배분 요구 일자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로 배분 요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선순위 전세권이긴 한데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밑에 설정되어 있는 등기들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다시 잡아야 돼요. 이 사례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바로 2021년 2월 17일 날 설정된 위임기간 천안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권리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그보다 늦게 설정된 등기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되겠지만 그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이 전세권은 매수인한테 인수가 되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저 8천만 원의 반환 의무도 낙찰자한테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낙찰 금액은 680만 원의 낙찰을 받긴 했지만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의 낙찰자가 반환해야 된다고 하면은 총 매입하는 금액은 8,600만 원에 매입하게 됐었던 사례죠.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8,600만 원 나왔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8,683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낙찰받은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사례라고 하면은 배분 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권리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동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상으로는 상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건물의 내부 구조를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한테 대항력을 발생하게 해주고 우선 변제권을 발생하게 해주고 최우선 변제권을 발생하게 해주는 내용 다 똑같은데요. 차이점만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둘 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건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상가임대차에는 환산보증금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연 11%의 금리를 적용해서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환산보증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다. 월세 30만 원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2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그래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2천만 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환산보증금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본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바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범위가 넘어가는지, 소액 임차인에 대한 범위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이 환산보증금이 보호법 적용 대상에 넘어가면 아예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환산보증금이 보호법 적용 대상에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대환료 인정해주고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할 수가 있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도 다 인정해주고 다 되는데, 다만 보호법 적용 대상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수한 면제권은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소액 임차인을 판단할 때도 환산보증금으로 판단을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저 범위를 넘어가면은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상가에서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것만 알아도 임차인 권리분석 실패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항상 구매물건 이철할 때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하셔야지 안전한 이철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